입니까? 오늘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자한당 당 사무실 앞에 가서 시위를 했죠. 어떤 시위겠습니까? 요즘 홍준표 대표가 연일 박 전 대통령 출당을 거론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이제 시위를 오늘 한 것이죠. 그거 이제 전해드리고요. 현재 문정권 이 문정부가 이제 인사를 계속 진행하잖아요. 임명하고 지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볼 건데, 대법원장에 지명된 김명수 후보자 여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정권이 이 소통이라는 이름 하에서 소통하는 방법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법무부 요직의 법무실장인데요. 검찰 아닌 외부 인사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영입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데 이용구 변호사.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강력한 게 좀 온 겁니다.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이제 김명수 씨를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향들이 이제 옛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법 연구회는 노무현 정부 때 박시환 대법관을 비롯해 요직을 많이 맡았고, 그때 한창 전성기를 또 보였다가 한 번은 또 논란이 일어나니까 해체되었다가 새 정부 들어서 다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쭉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 내에서는 이거 충격적인 인사다 이런 이제 반응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김 후보자가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법조 경력이 무려 13년 후배라는 거예요. 13년. 그러니까 보통 법원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기술을 깨고 임명되고 그런 게 늘 있기 때문에 예측이 이제 가능하죠. 이 정도까지 하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멀리 뛰어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13년이 이제 먼 거죠. 뭐 2기 3기도 아니고 13년이니까. 그러니까는 아마 법원 쪽에서는 이제 조금 황당하다 이런 느낌도 안 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위에 이제 기수가 높은 선배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국식 어떤 그 기수 서열 이런 차원에 보면 다 사표를 내고 나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안 나가도 되긴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일이 쭉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참 그 위에 층들이 좀 뭐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여러 가지 착잡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요. 왜냐하면 기수 파괴가 너무 심했다 보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거 예측하고 그분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왜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이 기수 파괴를 자주 하느냐, 이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군사 독재 뭐 독재하면서 이렇게 쭉 전두환 대통령까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들어서죠. 그래도 그때까지 아무래도 우리 전국 요직 요직에는 흔히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딱 들어서면서 이제 개혁이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개혁을 한다 하고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래서 국정원도 막 바꾸고 뒤집고 여기저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수 파괴가 막 일어났죠. 자, 그런데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엄청 크게는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게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심하게 될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좀 있으니까요. 그 당시는. 그러나 다음에 다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때는 사정이 달랐다 이거죠. 더 확실하게 여기저기 뒤집고 제대로 임명을 했다. 내가 이제 그렇게 봐져요. 그때 여기저기.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새로운 정권이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연속선으로 보면 세 번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강력하게 장악하고 개혁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딱 틀을 잡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부드럽게 현상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선에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으며 현재 주요 직책에 있고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번에 세 번째고 저 위에 마무리 작업하는 상황인데 확실하게 장악한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생리적으로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그냥 두루두루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공평 인사한다고 여기저기 인사도 같이 인사해주고 그리고 기술을 팍팍 내려서 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단점이 뭐냐면은 장악력이 떨어지는 거죠. 장악력이. 그래서 정치에서는 장악력이 떨어지면 이제 모험이 되죠. 모험. 그래서 모두가 장악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강하게 작용하다 보면 또 단점이 뭐냐면 반대 세력이 많이 생기는 것도 있고 이 부분에서 뭔가 서툴고 이 부분에서 정책을 진행해 가면서 문제가 생기면은 반발 작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볼 때 이 현 정권은 여기저기 분명하게 다 장악에 들어간다 이거죠. 지금 정도가 아니고 계속 장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른 데가 다 흔들려도 사법부가 딱 안정을 취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중심이 잡히죠. 왜? 어떤 일이 있어서 사법부에 가서 재판을 받아보고 공판을 받아보면은 거기서 정확하게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사법부가 어떤 세력으로 어느 쪽으로 뭐 보수든 진보든 어느 쪽으로 뭐 좌든 우든 장악이 되면은 문제성의 판단이 막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심각하게 중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국가적으로 또 안 좋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 지금 현재 지명으로 볼 때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대법관들 임기가 끝나면서 점차 또 다 지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이제 그런 인사는 바로 대법원장이다 할 텐데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이제 상식이 되겠죠. 그러면 그 판단 성향이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특히나 이념적 사건 같은 거 어떤 판단이 나올까요? 서쪽의 판단이 동쪽의 판단으로 바뀔 수도 있고 동쪽의 판단이다 하는 것이 서쪽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많이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봐집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다음에 착잡한 부분도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네요. 김명수 후보자가 예전에 이제 판결 성향을 한번 보면은 정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죠.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정교조 손을 딱 들어준 거죠. 2011년 6월에는 오송의 사건이라는 게 또 있었는데 오송에 이때도 이제 국가가 150억 원을 배상하라 이런 판결도 이제 한 적이 있네요. 아무튼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청을 비롯해서 3천여 명의 판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도 큰 곳이 대법원장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법부가 어떤 모양으로 변해 갈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통 부분 한번 볼까요? 20일 저녁 8시인데요. 그때 KBS, MBC, SBS 이제 지상 3파 동시입니다. 거기다 JTBC, YTN, 연합뉴스 TV 등 이렇게 6개 채널에서 똑같은 시간에 청와대 대국민 보호대를 생중계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이제 말은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무작위로 질문하고 그때그때 답변하고 막 계획되지 않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 뭐 이런 TV라든지 이런 보도를 보면은 이게 사전에 다 리허설 거치고 대본에 의해서 준비된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방송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게 일종의 연기가 되는데 이제 연기하면 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네요. 그렇게 이제 소통이란 이름으로 한 거지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여러 방송에서 그래도 저녁 8시면 황금 시간 됩니다. 이때 동시에 했는데도 시청률은 얼마 높지 않았어요. 생각보다는 6개 채널 시청률을 합해가지고 12%?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된 거죠. 그 앞서 기자회견은 6%였고, 그렇게 현재 국민 지지율이 70% 80%그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청률은 너무 낮았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튼 이제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이 정부가 좀 보여주기식 쇼적인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 아니냐, 연기적으로 너무 소통한답시고 쇼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현재 이제 그와 같이 하다 보면은 그것도 시간이 흘러가면 실증 날 때가 있죠. 여러분, 같은 음식도 계속 먹으면 실증 나잖아요. 이제 실증 날 때가 있고, 또 만약에 그게 진실성이 조금 덜 느껴진다면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은 효과를 잃어버릴 때가 온다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고, 예를 들어 내년이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방식들이 한 번, 두 번 되풀이 되다 보면은 국민의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부작용 날 수가 있다. 이런 것이고, 또 현재 여러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 정책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나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반탄작용이 굉장히 크게 되죠. 그런데 황금 시간대에 6개 TV사에서 생방송을 한다. 그렇다면은 청와대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오. 그렇게 했을까요?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안 하는데 알아서 방송사에서 알아서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그 시간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성적으로 한 걸까요? 아마 이 박 전 대통령 때 이런 게 있으면 상당히 좀 시끄럽겠죠. 방송사 노조가 또 당장 이야기하고 들어 이러면 안 되니 되냐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또 막 공격 들어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자꾸 되풀이 되다 보면 다음에 그것이 식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지지율이 높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부담되는 거고 또 지지율이 높으니까 못할 게 없고 그러지만은 이 지지율이 높으면 내려갈 땐 또 가팔아요.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지지율이 높다 그 말은 뭔가 기대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대를 충족이 되면은 유지된다 해도 아니 충족이 되면 또 다른 기대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죠. 오히려 기대가 너무 높다 이렇게 되면 부담스러운 거죠. 그 기대를 다 채워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 채워준다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특히 80% 이상이 지지율이 넘어간다, 100% 된다. 이거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보통 그 이하는 또 잠깐 올라와서 내려가고 이런 거는 되지만 80% 이상은 계속 유지되고 넘어간다. 그건 정상은 아니죠. 오히려 그건 거꾸로 될 가능성이 훨씬 많죠. 저 북한에는 언제나 투표해도 100%잖아요. 100%, 100%. 그건 정상이 아니어서 100%가 되는 것이죠. 정상적일 때는 그렇게 나오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예요. 이제 우리 법 연구에는 노무현 정부 때 박시환 대법관을 비롯해 요직을 많이 맡았고, 그때 한창 전성기를 또 보였다가 한 번은 또 논란이 일어나니까 해체되었다가 새 정부 들어서 다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쭉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 내에서는 이거 충격적인 인사다 이런 이제 반응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김 후보자가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법조 경력이 무려 13년 후배라는 거예요. 13년. 그러니까 보통 법원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기술을 깨고 임명되고 그런 게 늘 있기 때문에 예측이 이제 가능하죠. 이 정도까지 하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멀리 뛰어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13년이 이제 뭔 거죠? 뭐 2기 3기도 아니고 13년이니까. 그러니까는 아마 법원 쪽에서는 이제 조금 황당하다 이런 느낌도 안 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위에 이제 기수가 높은 선배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국식 어떤 그 기수 서열 이런 차원에 보면 다 사표를 내고 나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안 나가도 되긴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일이 쭉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참 그 위에 층들이 좀 뭐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여러 가지 착잡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요. 왜냐하면 기수 파괴가 너무 심했다 보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거 예측하고 그분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왜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이 기수 파괴를 자주 하느냐, 이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군사 독재 뭐 독재하면서 이렇게 쭉 전두환 대통령까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들어서죠. 그래도 그때까지 아무래도 우리 전국 요직 요직에는 흔히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딱 들어서면서 이제 개혁이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개혁을 한다 하고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래서 국정원도 막 바꾸고 뒤집고 여기저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수 파괴가 막 일어났죠. 자, 그런데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엄청 크게는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게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심하게 될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좀 있으니까요. 그 당시는. 그러나 다음에 다시 노무현 되다 보면은 국민의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부작용 날 수가 있다. 이런 것이고, 또 현재 여러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 정책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나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반탄작용이 굉장히 크게 되죠. 그런데 황금 시간대에 6개 TV사에서 생방송을 한다. 그렇다면은 청와대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오. 그렇게 했을까요?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안 하는데 알아서 방송사에서 알아서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그 시간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성적으로 한 걸까요? 아마 이 박 전 대통령 때 이런 게 있으면 상당히 좀 시끄럽겠죠. 방송사 노조가 또 당장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되냐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또 막 공격 들어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자꾸 되풀이되다 보면 다음에 그것이 식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지지율이 높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부담되는 거고, 또 지지율이 높으니까 못할 게 없고 그러지만은 이 지지율이 높으면 내려갈 땐 또 가파라요.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지지율이 높다 그 말은 뭔가 기대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대를 충족이 되면은 유지된다 해도 충족이 되면 또 다른 기대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죠. 오히려 기대가 너무 높다 이렇게 되면 부담스러운 거죠. 그 기대를 다 채워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 채워준다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특히 80% 이상이 지지율이 넘어간다, 100% 된다, 이거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보통 그 이하는 또
잠깐 올라와서 내려가고 이런 거는 되지만 80%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고 넘어간다. 그건 정상은 아니죠. 오히려 그건 거꾸로 될 가능성이 훨씬 많죠. 저 북한에는 언제나 투표해도 100%잖아요. 100%, 100%. 그건 정상이 아니어서 100%가 되는 것이죠. 정상적일 때는 그렇게 나오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정권이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연속선언으로 보면 세 번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강력하게 장악하고 개혁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딱 틀을 잡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부드럽게 현상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선에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으며 현재 주요 직책에 있고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번에 세 번째고 저 위에 마무리 작업하는 상황인데 확실하게 장악한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생리적으로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그냥 두루두루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공평 인사한다고 여기저기 인사도 같이 인사해주고 그리고 기술을 팍팍 내려서 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단점이 뭐냐면은 장악력이 떨어지는 거죠. 장악력이. 그래서 정치에서는 장악력이 떨어지면 이제 모험이 되죠. 모험. 그래서 모두가 장악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강하게 작용하다 보면 또 단점이 뭐냐면 반대 세력이 많이 생기는 것도 있고 이 부분에서 뭔가 서툴고 이 부분에서 정책을 진행해 가면서 문제가 생기면은 반발 작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볼 때 이 현 정권은 여기저기 분명하게 다 장악에 들어간다 이거죠. 지금 정도가 아니고 계속 장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른 데가 다 흔들려도 사법부가 딱 안정을 취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중심이 잡히죠. 왜? 어떤 일이 있어서 사법부에 가서 재판을 받아보고 공판을 받아보면은 거기서 정확하게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사법부가 어떤 세력으로 어느 쪽으로 뭐 보수든 진보든 어느 쪽으로 뭐 좌든 우든 장악이 되면은 문제성의 판단이 막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심각하게 중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국가적으로 또 안 좋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 지금 현재 지명으로 볼 때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대법관들 임기가 끝나면서 점차 또 다 지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이제 그런 인사는 바로 대법원장이다 할 텐데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이제 상식이 되겠죠. 그러면 그 판단 성향이 또 어떻게 달라질 적 사건 같은 거 어떤 판단이 나올까요? 서쪽의 판단이 동쪽의 판단으로 바뀔 수도 있고 동쪽의 판단이다 하는 것이 서쪽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많이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봐집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다음에 착잡한 부분도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네요. 김명수 후보자가 예전에 이제 판결 성향을 한번 보면은 정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죠.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정교조 손을 딱 들어준 거죠. 2011년 6월에는 오송의 사건이라는 게 또 있었는데 오송에 이때도 이제 국가가 150억 원을 배상하라 이런 판결도 이제 한 적이 있네요.
아무튼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청을 비롯해서 3천여 명의 판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도 큰 곳이 대법원장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법부가 어떤 모양으로 변해 갈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통 부분 한번 볼까요? 20일 저녁 8시인데요. 그때 KBS, MBC, SBS 이제 지상 3파 동시입니다. 거기다 JTBC, YTN, 연합뉴스 TV 등 이렇게 6개 채널에서 똑같은 시간에 청와대 대국민 보호대를 생중계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이제 말은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무작위로 질문하고 그때그때 답변하고 막 계획되지 않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 뭐 이런 TV라든지 이런 보도를 보면은 이게 사전에 다 리허설 거치고 대본에 의해서 준비된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방송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게 일종의 연기가 되는데 이제 연기하면 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네요. 그렇게 이제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한 거지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여러 방송에서 그래도 저녁 8시면 황금 시간 됩니다. 이때 동시에 했는데도 시청률은 얼마 높지 않았어요. 생각보다는 6개 채널 시청률을 합해가지고 12%?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된 거죠. 그 앞서 기자회견은 6%였고 그렇게 현재 국민 지지율이 70% 80%그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청률은 너무 낮았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튼 이제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일각에